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책 소개해드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책을 저희가 출간하게 됐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김창렬 선생님 돌아가실 때쯤에 김창렬 선생님 아드님이 두 분 계세요. 서울에 큰아드님이 계시고 둘째 아드님이 파리에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에 이제 작업실에 갔더니 그냥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자가 너무 많고 한글도 좀 그 김창렬 선생님 서체가 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약간 물방울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가 뭔지를 좀 저보고 알아볼 수가 있겠냐라고 해서 그럼 제가 스캔본을 일단 좀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받았을 때 이제 이 편지들을 좀 뭔가 우리가 가독성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나중에 출간을 하자가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김창렬 선생님 댁에서 발견된 편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는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의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창렬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편지는 박스보의 편지. 그래서 이제 박스보의 편지를 제가 발견을 하고 그때 박스보 선생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스보 화백에 가서 선생님이 받은 김창렬의 편지를 제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스보 화백은 너무나 흔쾌히 나는 모든 편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스캔본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김창렬과 박스보의 편지 세트를 묻게 됐어요. 그런데 김창렬 화백은 파리에 정착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에 사시다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965년도에 뉴욕을 갔다가 1969년 12월에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년대의 자료들은 김창렬 화백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0년대 자료들은 거의 많이 없지만 그 박스보 화백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내러티브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 박스보 화백의 재단에서 제가 이완 선생님께서 쓰신 또 많은 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편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또 자료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완 선생님도 또 편지를 받았을 텐데 이게 끝나지 않는 작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2021년도에 시작을 해서 팬데믹이었는데 저희는 정말 무슨 두더지가 땅굴을 파듯이 계속해서 뭔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을 모으고 사실은 작년까지 이제 이완 선생님께 계속 그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완 선생님은 본래 페인터이기도 하고 크리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술가에게는 예술 작품이 가장 중요하지 이런 아카이브가 그렇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이완 선생님의 따님이 동경예대 교수님이세요. 큐레이터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사를 또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민아 선생님하고 그때 좀 교류가 있었어요. 동경예대랑. 그래서 선생님께 이완 선생님의 편지가 없으면 이 내러티브가 완성이 안 되는데 편지를 꼭 받았으면 한다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 이완 선생님을 집요하게 설득을 시켜요. 두 분이 거의 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료의 또 중요성을 아시고 모두 스캔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스캐닝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꼼꼼하게 전체를 스캔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카이브 박스가 편지 박스가 2개가 있는데 한 박스는 이제 이완 선생님이 받은 다른 이제 뭐 신문섭 선생님이나 다른 작가들 편지이고 제가 요청한 것은 김한기의 편지와 박스보의 편지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이렇게 묶고 나니까 김한기의 또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한기의 편지는 김한기는 사실은 박스보 화백의 은사님이기도 하고 김창렬 선생님의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이 이제 편지를 교환하면서 1961년부터 한 82, 3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요. 근데 85, 6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아세안 게임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실제로 이제 자주 많이 오시면서
편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는 거의 편지가 없고 마지막에 박스보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유한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 추모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러한 방식이고요. 첫 번째 편지는 뭐냐면 1961년도에 그러니까 박서보가 김창렬에게 아마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1961년도에 1월 2일 날짜로 박서보가 파리를 가게 돼요. 그때는 이제 유네스코와 연계된 협동 전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작가들이 초대를 되어서 한국에서는 거의 저희가 그때 원조 국가였어요. 원조를 받아서 이제 아세아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조를 받아서 해외에 전시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전시가 몇 개가 있었는데요. IAA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IAA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조형 그런 전시, 저 젊은 작가들이 가는 전시였어요. 1월 2일 날 박서보가 갔는데 그 전시가 10월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 1년 정도 체류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파리 비엔날레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비엔날레가 원래 1959년도에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 이제 장관일 때 그러니까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가 있다면 파리에는 당시에 파리 비엔날레가 있었습니다. 지금 파리 비엔날레가 없지만요. 그래서 이해 비엔날레가 파리에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이 시기에 한국에 있던 김창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한국에 그때 이제 이름은 모르겠지만 문교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서 서류를 떼서 파리 비엔날레 사무국에 우리 한국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떼달라는 그런 편지예요. 박서보에게 김창렬이 이제 한국에서 보냈던 편지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서류를 가지고 그때 여기서 말하는 현대미술관은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이에요. 지금 팔레드 도쿄에 있는 그 미술관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파리 비엔날레 사무국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1961년도부터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시에 참여를 해서 그때 이제 김창렬이 지금 그 제사라고 알려진 초기 작품들을 출품한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 전시에 참여한 가장 초기 국제 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작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편지를 보시면 실제로 이게 실제 편지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A4 사이즈의 한 반 정도 용지를 쓰기도 하고요. A4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 시기에는 이제 편지를 거의 다 A4 사이즈에 이게 앞뒤 모두 봉투도 되고 편지지도 되는 그런 항공 메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측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모두 남기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박스보 화백은 그 아카이브 재단이 있죠. 거기가 저는 그 박스보의 재단이 아니라 한국 현대 미술의 보고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문서를 저런 식으로 다 기록을 남겼어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나에게 남겼는지 이러한 문헌들을 모두 이제 남기기도 하고요. 김한기 화백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1963년도에 상파울로 비엔날레의 커미셔너이면서 참여 작가였습니다. 거기에서 고틀립의 작품을 보고 고틀립 직접 만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뉴욕으로 가서 정말 그 대형의 그런 추상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뉴욕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1963년도에 이제 김한기는 홍대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47년도, 8년도에는 김한기가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김포공항에서 누가 출국하면 이렇게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출국자 명단이 신문에 나와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월 2일 날짜에 박스보가 출국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11월 13일 날 입국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창렬이 가서 맞이한 장면이 있어요. 김창렬하고 박스보가 둘이 찍은 사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기는 이제 63년도에 가서 74년도에 이제 작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뉴욕에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는데 제가 요즘에 가끔 후회가 되는 게 그래서 그 뉴욕에 있을 때 김한기의 좀 어떤 여정을 따라서 연구를 많이 안 했을까. 그 당시에 집세를 못 내서
그 작품이 이제 좀 누군가에 주고 소실된 작품들도 있고 나중에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었으면 좀 제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뉴욕에서 NY에서 공부했을 때는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 미술이라든가 중국 현대 미술은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 현대 미술은 정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한기의 작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죠? 점화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그의 작품이 굉장히 대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뉴욕에 가서 모마에 가서 로스코의 그림을 보기도 하고 마네트 뉴만의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추상의 어떤 굉장히 숭고하고 뭔가 초월적인 왜 우리가 추상미술 대형 작품 앞에 서면 그냥 뭔가 이렇게 그 관조적이고 되게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처럼 대형의 그런 추상 작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김한기의 글을 사실은 제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글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한기하고 이들 작가들이 나눈 편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편 내외이고 굉장히 적지만 많은 편지를 보면 항상 김한기가 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대작을 그리고 있고 너무 힘들고 돈이 없고 근데 내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65년도에 이제 뉴욕에서 김창렬이 박서보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이 편지들을 보면 너무 애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기가 이제 김창렬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편지를 써요. 너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고군분투하지 말고 뉴욕으로 와라. 뉴욕으로 오면 근데 뉴욕에 올 때는 이 록펠러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록펠러 재단인 줄 알았는데 록펠러 파운데이션 펀드라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편지를 이제 하면서 이제 북토크를 할 때 뉴욕에서 엘리샌드 물러라고 구겐하임 뮤지엄의 큐레이터가 저에게 와서 그게 록펠러 파운데이션 펀드가 아니라 JDR Third 펀드라고 같은 그 록펠러 가문이지만 그 다르대요 이름이. 그래서 JDR 펀드라는 다른 펀드를 받아서 백남준하고 김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우리의 오류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기록을 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록펠러면 록펠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JDR 3세 펀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펀드를 받아서 그 본인이 백남준도 뉴욕에서 그랜트를 받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김한기도 이 펀드를 받아서 1년 동안 미국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뮤지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창렬에게도 제안을 해요. 이 펀드를 지원을 해서 오면 너가 미국에 있는 뮤지엄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김창렬이 지원을 하고 1965년도에 지원을 해서 66년도에 받게 되고요. 65년도 가을에 영국을 갔다가 역시 IAEA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가 바로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66년도 거의 6년도부터는 65년도 그 후반부부터 69년 12월까지 이제 김한기가 뉴욕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69년도 12월에 김한기의 일기 중에 뭐가 있냐면 김창렬이 이제 파리로 떠나는 날 밤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창렬이가 JFK 공항으로 가고 있다. 정말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굉장히 아픈 그 외로움, 이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외로움 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73년도 편지예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이제 인용을 했었거든요. 인용을 했더니 김호환 선생님이 파리에서 이 편지를 이제 제 글에서 이 편지를 보고 이때 찍은 김창렬 화백이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지금 아이가 희죽희죽 웃고 있다고 그랬잖아. 나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희죽희죽 웃고 굉장히 천년남 이렇게 뭔가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선생님의 첫 아드님이세요. 시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했던 물방울의 어떤 진화되는 그런 상태를 다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저는 필름을 받아서 이렇게 그 스캔본을 받아서 연구를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편지인데요. 이유한 선생이라고 해서 좀 톤이 되게 다른 게 김창렬과 박서보는 진짜 편지 보면 친구예요. 그리고 김창렬은 굉장히 애칭을 많이 써요. 막 돼지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머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애칭을 많이 씁니다. 근데 두 사람은 조금 더 공식적인 동료의 관계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가 대 작가로서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인격을 갖춘 동료로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 피드백을 서로 많이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의 전형적인 여러분 항공편 편지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걸 접으면 편지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이게 무게당 이제 편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 앞뒤에 굉장히 빼곡하게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이제 전시에 참여하고 69년도 3월에 이완이 일본에 처음으로 평론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노화에 대한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크리틱으로서 상을 받게 되고 이완이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굉장히 축하를 하게 되는데요. 1970년도에 오사카 엑스포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요. 그 당시에 퍼빌리온의 기획자가 김수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수근의 이 작품을 보면 사실 오사카 엑스포가 서양 현대 미술사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엑스포예요. 라우셴버그라든가 굉장히 실험적인 작가들이 EAT 그룹이라는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거든요. Experiment in Art and Technology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수근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처음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왔을 때는 약간 그 부여 국립박물관의 그 파사드를 조금 일본의 신사처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오사카 엑스포는 완전 산업적이에요. 굉장히 인더스트리얼하게 이렇게 바꾸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박서보의 이렇게 달려가는 머리가 없는 헛상 시리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제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작품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이제 본래는 69년도에 아폴로 달 착륙에 영감을 받아서 이 작품을 설치를 했다가 그 당시에 대사관에서 일본 이제 주한 대사관이죠. 대사관에서 이 작품이 너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철거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시 중에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연대에서 2019년도 해고서 날 때 다시 이제 제작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이 자료가 우리나라 엑스포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박서보가 사진 찍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보면 그냥 한국에 와라 그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에 박서보, 이완, 그다음에 하종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완 선생님이 항상 박서보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한국이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들이 다 호텔에 머물지 않고 누군가의 집에서 사모님들이 해주는 다밥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 예술가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사모님들의 헌신적인 이 박서보라든가 하종현 선생님 다 사모님들이 다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작업을 하지 않고 다 이제 주부로서 생활하면서 남편을 서포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의 마지막 편지의 그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편지들이 74년이 스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으로 썼던 그런 기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뉴욕에서 옥션이 있었는데 신문 보셨죠? 김학의 하백의 작품이 아주 고가의 그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백만장자들의 투자 대상이 74년부터 그죠? 2025년에 왔어야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어떤 평가보다도 누군가가 내 작품을 그저 어떤 예술적으로 알아준다는, 인정해준다는 그런 의미들이 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부터 시작했던 편지는 82년도, 83년도에 선생님들이 이제 일본에서 종이의 조형전이라는 주제로 교토에서 했던 그 학회 컨퍼런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박서보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박서보와 함께 당시에 라우셴버그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83년도에 작가들이, 한국 작가들이 한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83년부터 닭종이를 써서 정창석이 작업을 하거나 박서보도 이제 한지를 쓰거나 이런 작가들이 권여우의 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시작이 되고 세계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의 그 61년도부터 한 80년대 중반까지의 작업은 한국이 국제 무대로 가는 굉장히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됐던 토대를 닦아주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에게는 거의 아버지, 이제 부모님의 세대이기도 하고 여러분 또 어떤 분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굉장히 어떤 역할로서 미술의 초석을 좀 다져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